하루현아, 너 지금 무슨 짓을 하는 거야? 형님 생일날에. 시댁 거실 식탁 위에 김밥이 놓여 있었습니다. 10줄이었어요. 나란히 가지런히. 시어머니 박정숙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형님 최윤아는 자신의 생일상을 내려다보다 말문이 막혔어요. 두 사람의 시선이 동시에 작은 며느리 이수연을 향했습니다. 수연은 앞치마에 손을 닦으며 말했어요. 어머니께서 6만 원 주셨잖아요. 김밥이 한 줄에 6천 원이거든요. 딱 10줄이에요. 따뜻할 때 드실 수 있도록 방금 사왔습니다. 방 안이 조용해졌어요. 거실 시계만 똑딱이고 있었습니다. 12해 동안 단 한 번도 이런 적이 없었어요. 항상 조용하고 묵묵했던 그 며느리가 오늘은 달랐습니다. 이 자리에 오기까지 수연에게는 어떤 날들이 있었던 걸까요? 6만 원을 손에 쥔 그날, 그녀의 마음속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잠시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평범해 보이는 사람들의 숨겨진 이야기를 매일 전해드립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다음 이야기를 바로 만나실 수 있어요. 자, 시간을 조금 되돌려 보겠습니다. 이수연이 이 집에 시집 온 건 12해 전 일이었습니다. 26이 수연은 제과제빵 자격증을 막 손에 쥔 참이었어요. 언젠가 작은 베이커리 카페를 차리겠다는 꿈이 있었습니다. 빵 반죽을 치대는 손이 빠르고 능숙했고 오븐 온도 하나에도 공을 들이던 사람이었어요. 시댁에서 수연의 자리는 처음부터 정해져 있었어요. 명절이면 새벽같이 일어나 부엌을 맡고 제사 준비며 집안 청소까지 전부 수연의 몫이었습니다. 시어머니 박정숙은 그게 당연한 순서인 것처럼 여겼어요. 남편 강민주는 착한 사람이었습니다. 나쁜 사람이 아니어서 오히려 더 어려웠어요. 화를 낼 수가 없었으니까요. 그리고 형님 최윤아가 있었습니다. 윤아는 남편이 사업가였어요. 시어머니는 그 한 가지 이유만으로 윤아를 각별하게 대했습니다. 명절에 한나절이나 늦게 나타나도 백화점 쇼핑백 하나만 들고 와도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금세 환해졌어요. 어머, 윤아야. 이걸 어떻게 알고 샀어? 역시 우리 큰 며느리 눈썰미는 못 따라가지. 수연은 그 말을 부엌 안에서 등으로 들었습니다. 기름 다른 냄새 속에서 묵묵히 전 뒤집개를 들고서요. 특히 기억에 남는 명절이 하나 있었어요. 새벽 5시부터 전을 부치고 있었습니다. 이마에 땀이 맺히고 손등은 기름으로 달아올랐어요. 부엌 창으로 하늘이 조금씩 밝아오는 게 보였습니다. 11시가 넘어 현관문이 열렸어요. 윤아였습니다. 백화점 쇼핑백을 들고 환하게 웃으며 들어섰어요. 시어머니는 소파에서 일어났습니다. 두 사람은 거실에서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눴어요. 부엌 쪽은 한 번도 들여다보지 않았습니다. 식사가 끝난 뒤 윤아가 부엌으로 고개를 내밀었어요. 동서, 음식 진짜 맛있었어요. 동서는 이런 거라도 잘하니까 다행이야. 이런 거라도. 수연의 손이 잠깐 멈췄습니다. 설거지통 안에 잠긴 채였어요. 차가운 물이 손등 위로 흘렀습니다. 그 말이 귓속에서 한 번 더 울렸어요. 잠시 뒤 손이 다시 움직였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수연은 서랍을 열었어요. 레시피 수첩이 있었습니다. 제과제빵 자격증과 나란히 놓여 있었어요. 크루아상 반죽 비율, 파운드 케이크 굽는 온도, 직접 개발한 소금, 버터, 앙금 배합까지 26이 수연이 빼곡하게 써두었던 것들이었습니다. 어느 페이지 귀퉁이에는 연필로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언젠간 내 이름으로 한번 열어보고 싶다. 언제 적은 건지도 기억나지 않는 문장이었습니다. 수연은 그 문장 위에 손가락을 가만히 얹었다가 뗐어요. 그때 민준이 안방 문을 열고 말했습니다. 여보, 내일 어머니 댁 가서 청소 좀 도와드려야 할 것 같아. 수연은 수첩을 덮었어요. 서랍에 다시 넣고 닫았습니다. 딸깍, 작은 소리였지만 어쩐지 오래 귀에 남았어요. 수연은 그의 겨울을 그렇게 보냈습니다. 기억나는 날이 하나 있었어요. 몸살 기운이 있어 체온을 재보니 37도 5부였습니다. 조심스럽게 시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어머니, 제가 몸이 좀 안 좋아서요.
조금 늦게 가도 될까요? 전화기 너머로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몸이 좀 아프다고 제사 준비를 늦게 해. 작은 며느리가 그러면 되겠어. 그걸로 끝이었어요. 수연은 해열제를 먹고 새벽같이 시댁으로 향했습니다. 머리가 지끈거렸지만 아프다는 말은 2번 다시 꺼내지 못했어요. 거실에서는 민준이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고 유나 부부는 식사 시간에 맞춰 들어와 수연이 차린 음식을 먹고 돌아갔습니다. 설거지를 다 마치고 나서야 부엌 불을 껐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민준이 말했습니다. 고생했어. 수연은 창밖을 바라봤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가로등 불빛이 하나씩 차창을 스치고 지나갔어요. 무릎 위에 얹은 손을 내려다봤습니다. 밀가루 자국이 아직 손가락 사이에 남아 있었어요. 고생했어 라는 말. 12회 동안 몇 번이나 들었는지 셀 수 없는 말이었습니다. 그 말이 싫은 건 아니었어요. 다만 그 말 뒤에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다는 걸 수연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또 한 해가 지나갔어요. 형님 생일이 다가오던 그 주였습니다. 수연이 시댁 부엌에서 반찬을 만들고 있는데 시어머니가 거실에서 불쑥 말을 꺼냈어요. 수연아, 유나 생일이 다음 달 열사흘이잖아. 올해는 집에서 제대로 차려줘야 할 것 같아. 수연은 손을 멈추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무슨 음식으로 할까요, 어머니? 시어머니가 소파에 기대며 말했어요. 갈비찜에 잡채는 해야지. 형님 생일인데 차릴 건 차려야지. 유나가 그걸 좋아하거든. 갈비찜에 잡채였습니다. 수연은 도마 위에 있던 칼을 잠깐 내려놓았어요. 갈비찜은 전날 밤부터 핏물을 빼고 밑간을 재워야 하는 음식이었습니다. 냉장고에서 하룻밤을 묵혀야 제맛이 났어요. 불 조절도 까다로웠습니다. 처음엔 센 불로 끓이다가 중간에 약불로 낮춰 오래 조여야 고기 속까지 간이 배는 음식이었어요. 잡채 재료만 해도 10가지가 넘었습니다. 당면에 시금치, 당근, 표고버섯, 쇠고기까지 각각 따로 볶아 무쳐야 하는 번거로운 음식이었어요. 그것들을 머릿속으로 하나씩 더해가면서 수연은 조용히 물었습니다. 어머니, 장볼 돈은요? 시어머니가 아, 맞다 하고 안방으로 들어갔다가 나왔어요. 지갑을 열더니 수연의 손에 지폐를 쥐어주며 말했습니다. 장보고 남은 거 용돈해. 수연은 손바닥 위를 내려다봤어요. 5만 원짜리 한 장, 만 원짜리 한 장, 6만 원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이미 돌아서서 리모컨을 집어들고 있었어요. 수연은 아무 말 없이 그 돈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부엌으로 돌아와 다시 칼을 집어들었어요. 손은 움직였지만 머릿속은 그 자리에 멈춰 있었습니다. 6만 원. 그 숫자가 계속 맴돌았어요. 그날 저녁 수연은 오래 앉아 있었습니다. 식탁 위에 지폐 2장을 펼쳐놓고 휴대폰 메모 앱에 재료를 하나씩 적어 내려갔어요. 소갈비 2kg, 당면, 시금치, 당근, 표고버섯, 쇠고기, 갖은 양념. 숫자가 쌓일수록 손 안에 6만 원이 점점 가벼워졌습니다. 갈비찜 재료비만 해도 6만 원을 훌쩍 넘었어요. 잡채까지 하면 2배는 좋게 들었습니다. 수연은 메모 앱을 닫고 휴대폰을 뒤집어 식탁 위에 엎어 놓았어요. 잠시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다 서랍을 열었어요. 통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따로 봉투에 넣어둔 돈이 있었어요. 몇 달 전부터 조금씩 모아온 돈이었습니다. 집에 있는 오래된 오븐의 발열판이 고장 나 있었거든요. 오븐이 고장난 뒤로 빵을 제대로 구울 수가 없었어요. 온도가 들쭉날쭉해서 반죽이 고르게 익지 않았습니다. 버터 크루아상 반죽을 밀어도 파운드 케이크를 넣어도 한쪽은 타고 한쪽은 설익었어요. 부품을 주문하면 7만 원이었습니다. 넉넉한 돈은 아니었지만 수연에게는 쉽게 모을 수 있는 돈도 아니었어요. 생활비를 아끼고 아껴서 겨우 만든 금액이었습니다. 이번 달 안에는 꼭 주문하려고 마음먹고 있었어요. 수연은 봉투를 손에 들었습니다. 잠시 바라봤어요. 갈비찜과 잡채를 만들려면 이 돈을 써야 했습니다. 그러면 오븐 부품은 또 미뤄지는 거였어요.
지난해에도 그랬고 그 전해에도 그랬습니다. 시댁에 쓸 돈이 부족하면 조용히 자기 것을 꺼냈어요. 아무도 몰랐습니다. 수연이 말하지 않았으니까요. 말할 생각 자체를 안 했어요. 그게 당연한 거라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런데 그날은 손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봉투를 쥔 채 한참을 앉아 있었어요. 창밖에서 이웃집 불빛이 하나씩 켜졌습니다. 저녁밤 냄새가 바람에 실려왔어요. 수연은 식탁 위에 6만 원을 다시 내려다봤습니다. 장보고 남은 거 용돈해 라는 말이 귓속에서 다시 울렸어요. 갈비찜과 잡채를 만들고 나면 남는 돈은 한 푼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자기 돈까지 더 써야 하는 상황이었어요. 그게 시어머니가 말하는 용돈이었습니다. 수연은 봉투를 서랍에 다시 넣었어요. 딸깍 하는 소리가 작게 났습니다. 일어나서 부엌으로 갔어요. 물 한 잔을 따라 천천히 마셨습니다. 차가운 물이 목을 타고 내려갔어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골목 가로등 아래로 고양이 한 마리가 지나가고 있었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듯 유유히 걸어가다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수연은 그 모습을 한참 바라봤어요. 아무 생각도 하지 않으려 했는데 자꾸 같은 말이 돌아왔습니다. 얼마나 더 해야 되지? 물음표가 없는 말이었습니다. 대답을 바라는 것도 아니었어요. 그냥 흘러나온 말이었습니다. 수연은 컵을 싱크대에 내려놓고 그 자리에 오래 서 있었어요. 수도꼭지에서 물이 한 방울씩 뚝뚝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형광등 불빛 아래 싱크대 안이 희뿌옇게 빛났어요. 어딘가에서 바람 소리가 들렸습니다. 수연은 그 소리를 들으며 움직이지 않았어요. 그날 밤 수연은 잠이 쉽게 오지 않았습니다. 몸을 뒤척이다 다시 누웠어요. 천장을 올려다보면 식탁 위에 지폐 2장이 어른거렸습니다. 서랍 안에 봉투가 보였어요. 고장난 오븐이 보였습니다. 발열판이 끊어진 채로 부엌 한쪽에 놓여있는 오븐이었어요. 전원을 켜도 온도가 제멋대로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빵을 구웠던 날 크루아상이 절반은 타고 절반은 설익어서 그냥 버렸어요. 그 이후로 오븐 문을 열어보지 않았습니다. 레시피 수첩이 보였어요. 언젠간 내 이름으로 한번 열어보고 싶다는 흐릿한 문장이 보였습니다. 옆에서 민준의 숨소리가 고르게 들렸어요. 세상 모르게 자는 소리였습니다. 수연은 그 소리를 들으며 눈을 감았어요. 그리고 형님 생일까지 며칠이 남았는지를 셌습니다. 처음엔 시장 쪽으로 발걸음이 향했어요. 12회 동안 굳어진 방향이었습니다. 정육점 앞에서 발이 멈췄어요. 갈비 가격표를 봤습니다. 6만 원으로는 갈비찜 재료값도 안 됐어요. 예전 같았으면 자기 통장에서 부족한 만큼을 꺼냈겠죠. 지금까지 늘 그렇게 해왔으니까요. 수연은 가격표를 한참 바라봤습니다. 그러다 발을 돌렸어요. 오늘은 그러지 않을 거였습니다. 냉장 코너 앞에 서자 줄지어 놓인 김밥이 눈에 들어왔어요. 가격표를 확인했습니다. 한 줄에 6천 원이었어요. 수연은 주머니 안에 지폐를 손가락으로 세어봤습니다. 6만 원. 수연의 입꼬리가 아주 조금 올라갔어요. 하나를 집었습니다. 둘, 셋. 손이 멈추지 않았어요. 계산대 직원이 잠깐 수연을 봤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수연도 말이 없었어요. 봉투를 받아들고 마트를 나섰습니다. 시댁으로 향하는 길이 오늘은 달랐어요. 발걸음이 가벼웠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니 시어머니가 거실에 있었어요. 텔레비전을 보다가 수연을 봤습니다. 손에 든 마트 봉투를 봤어요. 뭔가 말을 하려다 그냥 다시 텔레비전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수연은 부엌으로 들어갔어요. 식탁 위에 김밥을 하나씩 꺼내 올려놓았습니다. 서두르지 않았어요. 간격을 맞추고 뚜껑 방향을 고르게 했습니다. 10개를 다 놓고 한 걸음 물러서서 바라봤어요. 나란하고 정갈했습니다. 그때 현관문 열리는 소리가 났어요. 형님 최윤아였습니다. 생일이라 한껏 차려입고 들어서다가 식탁을 보고 굳었어요. 수연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이게 뭐예요, 형님? 목소리가 날카롭게 올라갔어요. 수연은 앞치마 대신 행주로 손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께서 6만 원 주셨거든요. 김밥이 한 줄에 6천 원이에요.
10줄이면 6만 원이라서요. 방금 따뜻한 걸로 사왔습니다. 거실에서 발소리가 났어요. 시어머니 박정숙이 식탁 앞으로 나왔습니다. 김밥 10줄이 놓인 식탁을 봤어요. 얼굴이 빠르게 달아올랐습니다. 수연아, 너 지금 무슨 짓을 하는 거야? 형님 생일날에. 유나가 수연 씨, 진심이에요? 하고 목소리를 높이는 순간 현관문이 열렸어요. 민준이었습니다. 들어서다가 식탁을 보고 상황을 읽었어요. 시어머니와 유나가 동시에 민준을 바라봤습니다. 수연이 고개를 숙이고 조용히 있는 사이 민준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어머니, 목소리가 낮았어요. 시어머니가 뭔가 말하려다 민준의 표정을 보고 멈췄습니다. 어머니가 6만 원 주시면서 갈비찜이랑 잡채 해오라고 하셨잖아요. 그 돈으로 재료 사면 얼마가 남는지 아시면서 수연이 얼마나 자기 돈 보탰는지도요. 저는 그걸 알면서 한 번도 어머니한테 말 못했어요. 수연한테 미안하다는 말도요. 오늘은 못 보겠습니다.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시어머니도 유나도 말이 없었어요. 냉장고 돌아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평범한 소리가 이상하게 크게 느껴졌어요. 수연은 민준을 바라봤습니다. 민준이 현관 쪽으로 몸을 돌렸어요. 수연은 행주를 내려놓고 그 뒤를 따랐습니다. 두 사람이 나란히 시댁 문을 나섰어요.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동안 아무 말도 없었습니다. 층수가 내려갈수록 등 뒤의 소리가 작아졌어요. 로비로 나왔을 때 바깥 공기가 두 사람의 얼굴을 스쳤습니다. 수연은 자동문 바깥에 서서 하늘을 잠깐 올려다봤어요. 맑은 날이었습니다. 어디선가 아이들 떠드는 소리가 들렸고 지나가는 차 소리도 들렸어요. 세상은 아무것도 모른다는 듯 그냥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게 오히려 괜찮았어요. 한동안 두 사람은 그냥 거기 서 있었어요. 서로를 보지 않았지만 이상하게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수연이 천천히 깊게 숨을 내쉬었어요. 오랫동안 참아왔던 숨이었습니다. 민준이 운전석에 앉았지만 시동을 걸지 않았습니다. 두 손을 무릎 위에 내려놓은 채 앞 유리창을 바라봤어요. 수연은 조수석에서 창밖을 봤습니다. 아파트 화단에 심긴 나무 한 그루가 바람에 조금씩 흔들리고 있었어요. 세상은 평소와 똑같이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수연이 먼저 말했어요. 여보, 어머니한테 왜 그랬어? 민준이 앞을 보며 말했습니다. 더는 그냥 보기 싫더라. 그게 다였어요. 짧은 말이었는데 어쩐지 수연의 가슴 어딘가를 건드렸습니다. 수연은 창밖 나무를 바라보다가 눈을 한번 깜빡였어요. 집에 돌아오자마자 민준의 전화가 울렸습니다. 화면을 보더니 민준이 수연에게 시선을 보냈어요. 수연은 아무 말 없이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거실에서 통화 연결음 없이 진동만 울리다 멈추는 소리가 들렸어요. 잠시 후 문자 알림음이 울렸다가 조용해졌습니다. 수연은 침대 위에 앉아 그 소리를 들었어요. 방 안이 오후 햇빛으로 가득했습니다. 수연은 침대 옆 협탁 서랍을 열었어요. 레시피 수첩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 위에 제과제빵 자격증이 나란히 놓여 있었어요. 수연은 자격증을 꺼내 잠깐 바라봤습니다. 모서리가 구겨지고 빛이 바랬어요. 26적 사진이 들어 있었어요. 수연은 그 사진을 한참 바라보다가 다시 서랍 안에 내려놓았습니다. 그때 민준이 방문을 두드렸어요. 들어가도 돼? 수연이 응 하고 짧게 답했습니다. 민준이 들어와 침대 끄트머리에 앉았어요. 수연을 보지 않고 방 바닥을 봤습니다. 한동안 말이 없었어요. 수연도 말을 꺼내지 않았습니다. 나 그동안 너한테 너무 무심했던 것 같아. 민준의 목소리가 낮았어요. 수연은 시선을 창밖으로 돌렸습니다. 어머니가 뭔가 말할 때마다 그냥 넘겼잖아. 내가 힘들다는 거 모른 게 아니라 알면서 모른 척했어. 그게 더 나쁜 거잖아. 수연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민준도 더 말을 잇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이 나란히 각자의 방향을 바라보며 한동안 그렇게 있었어요. 이상하게 그 시간이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며칠 사이에 소문이 퍼졌어요. 시어머니에게 전화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안부 인사로 시작해서 어느새 같은 얘기로 흘렀어요.
마트 김밥을 생일상에 갖다 놨다고요? 에구, 박 여사도 참.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시어머니는 짧게 대답하고 끊었습니다. 전화가 끊기면 또 다른 전화가 울렸어요. 하루에도 몇 번씩이었습니다. 사람들의 반응은 엇갈렸어요. 며느리가 도가 지나쳤다는 말도 있었고 6만 원 받고 갈비찜 잡채를 만들어야 하면 작은 며느리가 맞는 일 아니냐는 말도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그 목소리들을 들으며 소파 위에서 좀처럼 일어나지 않았어요. 저녁 무렵 냉장고 문을 열었습니다. 반찬통이 몇 개 있었는데 모두 마트에서 사온 것들이었어요. 뚜껑을 하나씩 열어봤다가 다시 닫았습니다. 식욕이 없었어요. 결국 냉장고 문을 닫고 그 앞에 섰습니다. 수연이 오기 전과 달라진 게 뭐가 있나? 시어머니는 그 생각을 하다가 멈췄어요. 부엌불을 끄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다음 날 오전이었어요. 친구 미래에게서 수연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야, 진짜 괜찮아? 소문 다 들었어. 응, 괜찮아. 오히려 좀 편한 것 같아. 미래가 잠깐 말이 없다가 말했어요. 있잖아. 진짜로 한번 가게 차려봐. 나 오래전부터 하고 싶었던 말이야. 내 빵 먹어본 사람 아무도 그냥 안 지나쳤잖아. 수연은 창밖을 봤습니다. 아무 말이 없었어요. 미래가 한번 생각은 해봐 하고 덧붙였습니다. 수연이 알겠어 하고 짧게 받았어요. 전화를 끊고 나서 협탁 서랍을 다시 열었습니다. 레시피 수첩을 꺼냈어요. 귀퉁이에 흐릿한 문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언젠간 내 이름으로 한번 열어보고 싶다. 수연은 그 문장을 오래 들여다봤어요. 글씨가 흐릿했지만 오늘따라 더 또렷하게 읽혔습니다. 그날 저녁 민준이 밥을 먹다가 숟가락을 내려놓고 말했습니다. 수연아, 내가 뭔가 도울 수 있는 거 있으면 말해. 가게 생각하고 있는 거 맞지? 수연은 밥그릇에 시선을 두고 잠깐 있었어요. 그러다 민준의 그릇에 반찬을 하나 더 집어줬습니다. 먹고 얘기해. 두 사람이 나란히 밥을 먹었어요. 숟가락 부딪히는 소리만 조용히 났습니다. 계약서에 도장을 찍은 건 그로부터 열흘 뒤였습니다. 미래가 가리켰던 그 자리였어요. 동네 상가 한 귀퉁이, 유리문 안쪽으로 텅 빈 공간이 보이는 곳이었습니다. 수연은 그 사이에 혼자 3번을 더 다녀왔어요. 한 번은 오전 햇살이 들어올 때, 한 번은 해질 무렵 서쪽 빛이 어떻게 드는지 보러였습니다. 올 때마다 같은 결론이 났어요. 여기다 싶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민준에게 말했을 때 민준이 말했어요. 내가 보증 설게요. 수연은 잠깐 민준을 봤습니다. 보증이라는 단어가 이 집에서 어떤 무게를 가진 말인지 두 사람 다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어요. 됐어. 보증은 필요 없고 그냥 청소나 같이 해줘. 민준은 멋쩍게 웃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게 첫날은 이른 아침부터였어요. 두 사람이 일찍 나왔습니다. 민준이 낡은 청바지에 운동화 차림으로 바닥을 닦는 동안 수연은 부엌 선반 위치를 줄자로 재고 또 쟀어요. 오븐은 이쪽, 작업대는 저쪽, 도구는 손이 자연스럽게 닿는 높이로. 민준이 선반을 들고 여기가 맞아? 하면 수연이 조금 더 오른쪽 하고 짧게 답했어요. 야, 몇 센티 차이야. 그 몇 센티가 하루에 수백 번이면 달라. 민준이 투덜거리면서도 다시 선반을 들었습니다. 수연이 줄자를 대고 확인했어요. 됐어. 햇살이 안쪽까지 들어와 있었고 바닥이 반짝였습니다. 수연은 싱크대 앞에 서서 잠깐 있었어요. 입꼬리가 조금 올라갔습니다. 테스트 오픈은 조용히 했어요. 간판도 없었고 따로 알리지도 않았습니다. 버터스콘, 소금 버터롤 직접 개발한 앙금 크루아상을 가게 앞에 내놓고 지나는 이웃들에게 맛을 봐달라고 했어요. 어르신 한 분이 한 입 드시더니 잠깐 씹다가 멈췄습니다. 이거 맛있네. 버터 향이 딱 맞아. 이 가게 언제부터 해요? 이번 주부터요. 두 분이 고개를 끄덕이며 골목으로 사라졌어요.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며칠 만에 전화가 왔어요. 어제 골목에서 빵 나눠주신 분 맞죠? 살 수 있어요? 다음 날엔 2통, 그 다음 날엔 아침부터 3통이었습니다.
가게 문을 제대로 연 것도 아닌데 단골이 먼저 생겨났어요. 그 무렵 지역 방송국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우리 동네 숨은 맛집을 소개하는 코너인데 제보가 여러 건 들어와서요. 수연은 전화를 끊고 한참을 생각했어요. 얼굴이 나간다는 것, 이름이 나간다는 것이 아직은 낯설었습니다. 그날 저녁 문을 닫고 나서 미래에게 얘기했더니 당연히 해야지, 공짜 광고잖아 했어요. 민주는 내가 결정해 하고 짧게 말했습니다. 두 사람의 반응이 달랐지만 수연에게 필요한 말은 오히려 민준의 그 짧은 말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 수연은 수화기를 들었습니다. 하겠습니다. 촬영 첫날은 가게 안에서 빵 만드는 모습을 찍었어요. 카메라가 들어오자 공간이 갑자기 좁아진 것 같았습니다. 감독이 평소대로 하시면 돼요 했지만 평소대로 하는 게 제일 어려웠어요. 손이 자꾸 어색해졌습니다. 그때 미래가 문 밖에서 엄지를 들어 보였어요. 수연은 피식 웃고 다시 손을 움직였습니다. 그때부터는 괜찮았어요. 둘째 날은 인터뷰였습니다. 카메라 앞 의자에 앉으니 손이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어요. 무릎 위에 올렸다가 앞치마 자락을 잡았다가 다시 내려놨습니다. 그래도 질문이 시작되자 말은 자연스럽게 나왔어요. 가게를 여시게 된 계기가 있으세요? 그냥 때가 된 것 같았어요. 오래 기다렸던 것 같기도 하고. 요리가 어떤 의미예요? 수연 씨한테? 수연은 무릎 위에 놓인 자기 손을 내려다봤습니다. 갈라진 손등이었어요. 오래 일한 손이었습니다. 잠깐 그 손을 바라보다가 고개를 들었어요. 제가 저를 가장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이었던 것 같아요. 오래 몰랐는데 이제는 알겠더라고요. 화면 안에 수연이 앞치마를 두르고 반죽을 치대고 있었습니다. 자기 모습인데 낯설었어요. 저 사람이 나인가 싶은 느낌이었습니다. 그러다 인터뷰 장면이 나왔어요. 화면 속 수연이 말했습니다. 제가 저를 가장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이었던 것 같아요. 미래가 조용해졌어요. 수연도 조용해졌습니다. 두 사람이 나란히 화면을 보고 있었는데 미래가 슬그머니 손등으로 눈 아래를 닦았어요. 수연은 못 본 척했습니다. 집에서는 민준이 그 장면을 보고 있었어요. 소파에 팔짱을 끼고 앉아 있다가 인터뷰 말미에 손등으로 눈 아래를 한번 훔쳤습니다. 아무도 없는 거실이었어요. 화면에서 수연이 웃고 있었습니다. 한동안 그 얼굴을 바라보다가 리모컨을 내려놓았습니다. 방송이 나간 다음 날 아침부터 달랐습니다. 수연이 가게에 도착했을 때 이미 문 앞에 줄이 서 있었어요. 문을 열기도 전이었습니다. 사흘째엔 줄이 가게 밖으로 이어졌어요. 준비한 빵이 점심도 되기 전에 동이 났습니다. 수연은 그날 저녁 재료 수량을 2배로 늘리고 새벽 기상 시간을 1시간 더 당겼어요. 단골 어르신들이 이제 가게 앞을 사랑방처럼 드나들었어요. 예약 주문도 생겼습니다. 수연은 수첩에 이름과 품목을 받아 적었어요. 미래가 이거 예약제로 바꿔야 하는 거 아니야? 했습니다. 수연은 아직은 괜찮아 했지만 속으로는 이미 생각하고 있던 참이었어요. 그 무렵 낯익은 얼굴 하나가 가게 앞에서 기웃거렸습니다. 시어머니 쪽 지인이었어요. 시댁 행사에서 몇 번 마주친 적 있는 분이었습니다. 그분이 진열된 빵을 들여다보다가 수연과 눈이 마주쳤어요. 잠깐 굳었습니다. 수연이 먼저 어서 오세요 하고 말했어요. 그분이 머쓱하게 웃으며 이거 2개 살게요 하고 지갑을 꺼냈습니다. 포장을 받아들고 돌아가면서 조그맣게 한마디를 남겼어요. 맛있겠다. 수연은 감사합니다 하고 꾸벅 인사했습니다. 그 뒷모습이 골목 끝으로 사라지는 것을 조용히 바라봤어요. 저 발걸음이 어디로 향할지 짐작이 갔습니다. 그래도 괜찮았어요. 지역 신문 기사가 난 건 가게를 연 지 2달이 지났을 때였어요. 입소문만으로 줄 서는 동네 베이커리 카페라는 제목이었습니다. 기사 분량은 몇 줄 되지 않았지만 생각보다 멀리 나갔어요. 다음 날 아침부터 전화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미래가 전화를 받다가 야, 나 귀 아프다 하고 수화기를 내려놓을 정도였어요. 기사가 나던 날 저녁 민준이 신문을 들고 가게로 왔습니다. 나왔어 하며 수연 앞에 펼쳐놓았어요.
수연은 기사를 읽었습니다. 자기 이름이 적혀 있는 걸 보고 잠깐 멈췄어요. 이수연 두 글자였습니다. 시댁에서 12해를 살면서 수연의 이름이 제대로 불린 적은 거의 없었어요. 대부분은 그냥 수연아였고 잘해도 작은 며느리가 였습니다. 이름이 아니라 자리로 불렸어요. 그런데 신문에 이수연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이름 옆에 대표라는 글자와 함께였어요. 수연은 그 두 글자를 손끝으로 한번 짚었다가 뗐습니다. 수연은 천천히 몸을 일으켰어요. 민주는 신문을 반으로 접어 조심스럽게 서랍 안에 넣었습니다. 수연이 보고 있었지만 민주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게 오히려 말보다 더 많은 것을 전하고 있었어요. 그날 밤 수연은 혼자 가게에 남았어요. 새벽 반죽을 준비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고요한 부엌에서 밀가루 계량하는 소리, 오븐 예열 소리만 났어요. 시댁 부엌에서 차례 음식을 준비하던 그 새벽과 풍경이 같았습니다. 형광등도 새벽 공기도 그런데 달랐어요. 여기는 수연의 부엌이었으니까요. 그 차이 하나가 모든 것을 달리 만들었습니다. 어느 순간 수연의 입에서 나직하게 콧노래가 흘러나왔어요. 본인도 모르게 나온 소리였습니다. 잠깐 멈칫했다가 그냥 계속 흥얼거렸어요. 무슨 노래인지도 몰랐습니다. 그냥 흘러나오는 소리였어요. 형광등 불빛 아래 수연의 손이 쉬지 않고 움직였습니다. 시댁 부엌에서 새벽마다 혼자 서 있던 그 사람이 여기까지 왔다는 것이 실감나지 않는다기보다는 너무 자연스러웠어요. 마치 처음부터 이렇게 되어야 했던 것처럼요. 가게 문을 잠그고 나서 수연은 유리문 앞에 서서 간판을 올려다봤습니다. 골목 끝에서 바람이 불어왔어요. 출판사에서 연락이 온 건 그 주였습니다. 방송을 보고 연락했다고 했어요. 레시피 책을 내보고 싶다는 제안이었습니다. 수연은 전화를 끊고 낡은 레시피 수첩을 꺼냈어요. 시집 오던 해부터 써온 것이었습니다. 페이지마다 지운 자국과 고친 흔적이 있었어요. 볼펜이 바뀐 흔적도 있었습니다. 한 페이지 한 페이지가 다 어느 날의 수연이었어요. 페이지를 넘기다 손이 멈췄습니다. 한 귀퉁이에 연필로 적힌 문장 때문이었어요. 언젠간 내 이름으로 한번 열어보고 싶다. 수연은 그 문장 위에 손가락을 얹었다가 뗐습니다. 이제는 그 문장 옆에 뭔가를 더 적을 수 있을 것 같았어요. 동서 최윤아가 가게로 찾아온 건 그 무렵이었습니다. 점심이 지난 한산한 오후였어요. 수연이 재료를 손질하고 있는데 가게 문이 열렸습니다. 윤아였어요. 단정하게 차려입었지만 표정은 단단하지 않았습니다. 수연과 눈이 마주치자 입술을 꾹 다물었어요. 동서, 형님 왔어요. 윤아가 핸드백 끈을 두 손으로 잡으며 말했습니다. 그동안 내가 많이 잘못했어. 동서 옆에서 맨날 모른 척하고 어머니한테 잘 보이려고 동서 편은 한 번도 안 들었고 미안해. 목소리가 떨렸어요. 수연은 그 말을 다 들었습니다. 잠깐 윤아를 바라봤다가 아무 말 없이 진열대 쪽으로 걸어갔어요. 빵 한 봉지를 꺼내 포장하고 두 손으로 건넸습니다. 맛있게 디귿세요. 윤아가 두 손으로 받았어요. 용서한다거나 괜찮다거나 하는 말은 없었습니다. 그냥 빵 한 봉지였어요. 그런데 그게 어떤 말보다 많은 것을 담고 있었습니다. 윤아는 문을 나서면서 한번 뒤를 돌아봤어요. 수연은 이미 손질 자리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분점 소식이 퍼진 건 부동산 유리창에 붙은 공고 한 장 때문이었어요. 이수연 베이커리 카페 2호점 오픈 예정. 시어머니 박정숙이 사는 아파트 단지에서 걸어서 10분도 안 되는 거리였습니다. 지인 전화가 왔어요. 박 여사, 작은 며느리 가게 2호점이 우리 동네에 생긴대요. 시어머니는 잠깐 말이 없었습니다. 그래, 아이고 잘 됐네요. 전화가 끊겼어요. 그날 오후에도 비슷한 전화가 왔습니다. 끝은 늘 같은 자리로 흘렀어요. 전 며느리 대박 났더라. 시어머니는 매번 짧게 대답하고 끊었습니다. 밤이 깊어 혼자 거실에 앉아 있는데 소파 위에 신문이 보였어요. 지인이 며칠 전에 두고 간 것이었습니다. 입소문만으로 줄 서는 동네 베이커리 카페.
시어머니는 돋보기를 쓰고 기사를 들여다봤어요. 사진 속에 앞치마를 두른 수연이 있었습니다. 웃고 있었어요. 시어머니는 한참 그 사진을 바라보다가 손끝으로 한번 짚었다가 뗐습니다. 그러다 일어서서 냉장고를 열었다가 닫았어요. 아무것도 꺼내지 않았습니다. 수연이 담가놓고 간 마지막 김치가 떠올랐어요. 그것도 떨어지고 나서 마트 김치를 사다 먹어봤는데 달랐습니다. 결국 숟가락을 내려놓은 날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설거지를 하다가 손이 멈췄습니다. 수연이 이 부엌에서 그릇을 씻던 뒷모습이 떠올랐어요. 차례 음식을 다 치르고 나서 혼자 남아있던 모습이었습니다. 기름 다른 냄새가 가득한 부엌에서 묵묵히 서 있던 뒷모습이었어요. 시어머니는 그 모습을 등 뒤에서 보면서도 한 번도 수고했다고 말한 적이 없었습니다. 당연하다고만 생각했어요. 12해 동안 단 한 번도요. 그 생각이 드는 순간 가슴 한켠이 묵직하게 눌렸습니다. 통증이라고 하기엔 애매하고 그냥 넘기기엔 불편한 감각이었어요. 수도꼭지를 잠그고 한참 서 있다가 민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오랜만이었어요. 민준아, 네, 잘 지내냐, 너희는? 민준이 잠깐 있다가 네, 잘 지내요 하고 답했어요. 밥은 잘 먹고 있어? 먹고 있다. 짧은 말들이 오갔습니다. 시어머니는 그래, 잘 지내라 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수화기를 내려놓고 나서 한참 손에 쥐고 있었습니다. 부엌 불을 끄고 방으로 들어갔어요. 눈을 감으면 수연의 손이 떠올랐습니다. 항상 움직이고 있던 그 손이었어요. 시어머니는 이불을 끌어올려 턱 밑까지 덮었습니다. 창밖에서 바람소리가 들렸어요. 잠은 한참이 지나서야 왔습니다. 내일 아침 일어나면 또 혼자 냉장고를 열겠지 라는 생각을 하다가 눈을 감았습니다. 분점 오픈 당일 새벽이었습니다. 해가 뜨기도 전에 가게 앞에 사람이 모이기 시작했어요. 수연이 도착했을 때 이미 10명 가까이 줄을 서 있었습니다. 저마다 두꺼운 겉옷을 걸치고 두 손을 주머니에 찔러 넣은 채였어요. 입김이 하얗게 피어올랐습니다. 가로등 불빛 아래 서 있는 사람들의 얼굴이 희뿌옇게 보였어요. 수연은 고개를 한번 숙이며 추우셨죠? 곧 10개요. 하고 말했습니다. 줄 앞쪽 어르신이 괜찮아요. 빨리 왔으면 줄 서야지. 하고 웃었어요. 가게 안에 불이 켜지자 줄이 더 길어졌습니다. 미래가 안쪽에서 빵을 진열하는 동안 민준이 밖에서 번호표를 나눠줬어요. 어느새 민준도 이 가게의 한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날 아침줄 중간쯤에 유독 눈에 띄는 사람이 하나 있었습니다. 모자를 깊게 눌러 쓰고 마스크를 턱 위까지 올린 채 고개를 살짝 숙이고 서 있었어요. 옆 사람과 말을 섞지 않았고 줄이 조금씩 움직일 때마다 조용히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런데 그 걸음걸이가 그 손이 어딘가 낯익었어요. 어깨 너머로 서 있는 방식, 손을 쥐는 모양까지 12해를 같은 집에서 살면 뒷모습만 봐도 알 수 있는 법이었습니다. 가게 안쪽에서 빵을 포장하던 수연의 손이 잠깐 멈췄어요. 미래가 옆에서 왜 그래? 하고 물었습니다. 수연은 대답 대신 직원을 불렀어요. 저기 모자 쓰신 분 줄에서 안으로 모셔와요. 번호표 제일 앞으로 해드리고요. 직원이네 하고 되물었습니다. 수연이 괜찮으니까 그렇게 해요 하고 말했어요. 미래가 수연을 봤습니다. 수연은 이미 다시 포장으로 손을 뻗고 있었어요. 시어머니 박정숙이 가게 안으로 들어섰을 때 수연은 카운터 뒤에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어요. 가게 안이 바빴지만 그 짧은 순간만큼은 다른 소리가 들리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시어머니가 마스크를 내렸어요. 모자도 벗었습니다. 볼이 차갑게 빨개져 있었어요. 새벽부터 줄을 서 있었던 탓이었습니다. 눈 아래가 어딘가 젖어 있는 것 같기도 했어요. 추위 때문인지 다른 무엇 때문인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지갑을 꺼내려 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수연이 조용히 말했어요. 어머니, 오늘은 서비스예요. 시어머니의 손이 멈췄습니다. 됐어. 내가 살게. 괜찮아요. 그냥 드세요. 시어머니는 더 말을 잇지 못했어요.
수연은 이미 비닐을 꺼내 포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버터스콘, 소금 버터롤, 앙금 크루아상이었어요. 하나씩 정갈하게 담아 봉투에 넣었습니다. 봉투 입구를 단단히 접어서 두 손으로 내밀었어요. 시어머니가 봉투를 받아들면서 말했습니다. 수연아, 12해 동안 야였던 호칭이었어요. 그 두 글자가 달랐습니다. 낮고 조심스러운 목소리였어요. 수연은 시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시어머니가 입을 열었다가 닫았어요. 무슨 말을 하려던 건지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하는 건지 모르는 얼굴이었습니다. 12회치의 말들이 목 어딘가에 걸려 있는 것 같았어요. 수연이 먼저 말했습니다. 추우셨죠? 따뜻하게 드세요, 어머니. 시어머니는 고개를 한번 끄덕였어요. 더 이상 말이 없었습니다. 봉투를 두 손으로 꼭 쥐고 몸을 돌렸어요. 가게 문을 열고 나가는 뒷모습이었습니다. 문이 닫히고 나서 수연은 그 뒷모습이 골목 안으로 사라질 때까지 바라봤어요. 시어머니는 골목 어귀에서 걸음을 멈췄습니다. 봉투 안에서 버터 냄새가 났어요. 어딘가 낯익은 냄새였습니다. 코끝이 싸래졌어요. 눈을 한번 깜빡였는데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시어머니는 고개를 들어 하늘을 봤어요. 새벽빛이 가시고 아침 해가 막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차가운 공기 속에서 봉투를 가슴 쪽으로 당겨 쥐었어요. 발걸음이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뒤를 돌아보지 않았어요. 가게 안에서 수연은 다음 손님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하고 말하는 얼굴이 환했어요. 복수가 아니었어요. 그냥 수연이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자기 이름으로 서 있는 수연이었어요. 이른 아침 골목으로 불빛이 번졌습니다. 수연의 새벽이었어요. 오늘도 내일도 이 새벽은 수연의 것이었습니다. 혹시 지금 당신도 누군가의 수고를 당연하게 여기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댓글 하나